안녕하세요. 오수연 변호사입니다. 2025년 행정사 1차 민법 기본 강의 제1강 들어오신 모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또 갈 길이 머니까 지체 없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부할 내용 목차 크게 세 가지가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1교시 때는 어쨌든 오늘 첫 번째 강의니까 OT처럼 준비를 해가지고 행정사 1차 민법이 어떤 시험인지 빠르게 개괄하고 앞으로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민법 공부를 빠르게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민법 기초 이렇게 세 개를 이거는 한 40분 정도 만에 최대한 빨리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 인문특강에서 다뤘던 내용이긴 한데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인문특강 못 들으신 분들도 혹시 있을까 해서 일단 빠르게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교시는 이제 오늘 수업 내용이죠. 오늘 수업 내용이 제1조부터 민법 제1조부터 제8조까지 내용입니다. 일단 이 전체 내용을 조문을 일독할 겁니다. 조문을 일독한다는 거는 조문 내용만 가지고서 개념정의, 좀 수험적인 팁, 그리고 도식화를 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할 건지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그렇게만 하면 시간이 남으니까 오늘 배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앞으로도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미성년자를 2교시에 한꺼번에 처리를 하고 나머지 두 파트, 민법 서론하고 자연인의 권리능력 파트를 3교시에 쫙 빠르게 기본서 같이 읽으면서 오늘 기본 강의 내용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50분, 10분, 50분, 10분, 50분, 10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면요. 저는 변호사 시험 제8회를 통과한 변호사고 현재는 합격의 법학원 민법 전임 강사로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에서 가장 쉽게 쓴 민법책 이라는 베스트셀러의 작가이기도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 한번 확인 바랍니다. 네, 바로 1교시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사 1차 민법 이런 시험입니다. 빨리 행정사 시험 개괄해 볼게요.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1차 시험은 크게 세 가지 과목 보죠. 네, 민법. 이거 말고 좀 더 옆에다 적겠습니다. 민법, 행정법, 행정학 개론 이렇게 세 과목을 보고 25문제씩 각 과목마다 25문제씩 총 75문제를 75분 안에 풀어야 하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75문제 75분에 풀어야 되니까 한 문제당 1분보다 적게, 그러니까 뭐 한 결론만 말씀드리면 한 문제 한 45초 내외로 풀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죠. 굉장히 빨리 진행되는 시험입니다. 이렇게 되고 각 과목마다 배점이 100점씩 배점돼서 총 300점 시험인데 합격은 어떻게 하냐? 이 100점이 각 과목이 꽈락 점수인 40점은 일단 넘어야 돼요. 40점은 넘고 40점은 넘은 채로 이 세 과목의 평균이 60점을 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평균이 60점을 넘어야 된다니까 이미 아시겠지만 뭐 한 과목 정도가 50이 나오더라도 다른 과목에서 7, 80 맞으면 합격할 수 있다는 뜻이죠. 평균이 60 이상이면 됩니다. 꽈락은 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평균이 60을 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럼 계산 편의상 60점을 맞아야 된다고 계산하면 계산 편의상 60점을 맞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15문제를 맞추라는 겁니다. 25문제 중에서. 왜? 25문제로 100점짜리고 다 100점이 같거든요. 각 문제가. 그래서 한 문제 4점입니다. 4점이니까 60점을 맞으려면 15개를 맞으면 된다는 뜻이고 네, 15개를 맞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딱 15개만 맞으면은 우리가 목표를 잡기 조금 애매하니까 제가 목표를 딱 정해드릴게요. 수험 공부는 굉장히 목적지향적으로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표가 딱 있어야 되는데 그 목표를 어떻게 잡는다?
25문제를 20분 안에 풀어서 이 중에서 20개를 맞춘다. 요게 우리의 행정사 1차 시험 민법 공부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그 책상 같은데 머릿말에다 딱 붙여놓고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 25문제 중에서 민법 25문제 중에서 20분 만에 풀어서 그 중에서 20개 맞춘다. 그러니까 80점 맞는 것을 목표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저랑 공부하시면은 전혀 어려운 목표가 아닙니다. 네, 빨리 개괄을 해봤고요. 앞으로의 공부 방법 이것도 빠르게 한번 재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재확인이 되냐? 일단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눠서 전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한 파트는 그냥 민법을 공부하는 일반론 하나, 그리고 다른 거 하나는 행정사 1차 시험을 공부하는 전략, 공부법하고 전략을 나눠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인데 공부법에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첫 번째 키워드는 법전이고, 두 번째 키워드는 목자고, 세 번째 키워드는 회독입니다. 뭔 말이냐? 1번. 항상 법전을 곁에 두고 공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민법은 주석을 다는 학문이어서 그래요. 민법은 수학과학처럼 그냥 순수 논리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과목이 아니라 법전에 써 있는 내용을 누가 더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석하는지를 알아보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법전을 둬야 되는데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팁을 드리면 두 가지 때 좀 특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새로운 거 공부할 때, 새로운 쟁점 공부할 때랑 공부하다 막힐 때, 요 두 문맥에서 법전으로 돌아가는 게 습관이 되면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꼭 기억하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공부법, 목차. 민법은요, 민법 공부는 거대한 숲을 탐험하는 것과 같아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러니까 나침반이 없으면 길을 잃어버리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부할 때 있어서 나침반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목차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그래서 늘 목차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이것도 좀 더 구체적인 팁을 드리면 예습할 때랑 복습할 때 목차를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예습을 할 때 목차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앞으로 저랑 공부하는 거에 대한 약속이기도 해요. 그러면 약속이 뭔 말이냐? 저랑 공부를 하시기 전에 꼭 예습을 하고 오셨으면 좋겠는데 예습을 뭐 막 1시간, 2시간씩 잡고 꼼꼼히 읽어오라는 취지가 아니에요. 딱 10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 지금 다들 그 기본서 있으시죠? 기본서를 펼쳐서 예를 들어서 오늘 민법 서론부터 미성년자까지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나와 있는 내용에 목차만 쭉 적어보는 거예요. 목차만. 예를 들어서 민법 서론 여기서 제1절 민법에란 무엇인가, 대문자, 대목차라고 할 겁니다. 이제부터 민법의 의, 소목차일 의 뭐 이렇게 있는데 내용 안 읽으셔도 돼요. 내용 읽으면은 저 없이 공부하시면 되죠. 그런 취지가 아니라 목차만 쭉 적어오는 게 예습을 하는 방법입니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꼭 그거를 준비해서 수업을 들어오셔달라. 그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회독. 민법은 막 얽히고 설켜 있는 실타래와 같아서 본인이 아무리 천재여도 한 번에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한 번에 다 이해할 수가 없고 회독을 해야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회독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회독의 정의는 좋은 책을 한 권 정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거를 회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책으로 계속 회독을 할 거죠. 그러면은 제가 설명회 때도 사용했던 예시인데 예를 들어서 오늘 공부하죠. 미성년자라고 하는 거를 공부한다 생각해 보세요. 미성년자는 민법 쪽은 굉장히 초반에 나와요. 4, 5, 6, 7, 8 뭐 이 부분에 있단 말입니다. 근데 미성년자 법리를 다 이해하려면 뭐를 알아야 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알아야 되고
근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또 어디에 있냐? 140조 이후에 있어요. 민법 총칙이 1조부터 184조까지 있는데 140조 이후에 있다면은 진짜 한참 끝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아무리 똑똑해도 미성년자를 한 번에 다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냥 꾸준히 끝까지 나아가면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된다는 거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이 알면은. 그래서 이것도 약속. 요거는 그래서 어떻게 구체적인 팁을 어떻게 드린다? 할당량을 채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공부하다가 이제 막히는 게 나올 수 있잖아요. 막히는 게 나올 때 거기서 너무 멈춰서서 막 그 부여잡고 이게 무슨 말이지라고 하지 마시고 이제 수험 공부할 때 오늘 어디까지 몇 시간 투자해서 공부할 건지 딱 계획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할당량을 채우는 형식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해가 안 돼도 일단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면서 왜? 어차피 회독해야 되니까. 어차피 이해 안 되고 어차피 회독해야 되니까 그냥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키워드 반드시 특히 예습 관련된 거랑 요 할당량 부분은 저랑 꼭 약속한 부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전략. 요거 또 빠르게 복습을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설명했죠. 합격 설명회 때. 행정사 1차 민법은 객관식 시험인데 지문이 크게 세 종류가 있대요. 어떤 종류가 있냐? 유형이 조문형이 있고 판례형하고 일반 법리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각각의 유형을 다르게 접근을 해야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문형은 전부 다 맞춘다. 반드시 다 맞춘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고 판례형이나 일반 법리는 빈출 지문에다가 플러스 제가 찝어드리는 유력, 쟁점을 보는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그렇게 안 하면 판례는 너무 공부할 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각 유형을 나눠서 다른 식의 수험 전략 방법을 택해야겠다.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시간 배분을 잘 했으면 좋겠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조문이 그만큼 중요한 시험입니다. 이건 1차뿐만 아니라 2차까지도 해당되는 얘기고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 판례가 궁금해서 막 더 파게 되게 돼요. 이 민법에라는 학문 자체가. 근데 그렇게 하면은 단시간 내에 시험을 붙을 수가 없습니다. 단시간 내에 시간을 붙을 수가 없으니까 반드시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빈출 유력 지문 위주로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셔야겠습니다. 좋습니다. 딱 한 13분 걸렸네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요. 제가 합격 설명회 때도 설명드렸고 또 인문특강 때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렸거든요. 그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반드시 알아야 하는 민법 기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너무 중요해서 인문특강 때 했는데도 또 하는 겁니다. 이거는 두세 번 강조해서 들어도 과하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들이라서 제가 여기서 요약해서 설명드렸다 해서 만족하시지 마시고 오히려 자극을 받는 내용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뭔 말이냐면 여기서 듣고 이거 딱 내가 들어봐도 진짜 중요한 내용이다. 캐치하시고 인문특강 돌아가셔서 그 실제 강의 내용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빠르게 아주 빠르게 캐치하고 넘어갈 거예요. 제가 크게 인문특강 때는 제가 6가지 테마를 잡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오늘은 3개만 그냥 빨리 할게요. 그래서 민법이 뭔지 그리고 기본 단어, 기초 단어 6개 제가 빨리 복습하고 처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법은 정의가 뭐였죠?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 법률 관계를 다루는 법이라고 정의를 했고 그래서 거기서 3가지 키워드를 뽑아냈어요. 개인, 관계, 게임. 자세한 내용은 인문특강 확인해 주시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뭐다? 관계라는 키워드가 제일 중요한데
민법은 관계의 학문이라서 관계도를 잘 그리는 게 중요해요. 관계도를. 근데 관계도가 거창한 게 아니죠. 뭐만 있으면 되죠? 동그라미 2개, 짝대기 하나, 네모 요것만 있으면 관계도 완성이에요. 관계도가. 예를 들어보면 A는 2024년 앞으로도 주구장창 볼 사례입니다. 2024년 1월 1일 B로부터 X 아파트를 10억 원에 샀다. 대표적인 민사 사례죠. 매매라고 하는 사례입니다. 이 대표적인 민사 사례. 그러면 개인과 개인 간 법률 관계니까 민사 맞죠? 관계도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A랑 B랑 법률 관계를 맺었는데 이 관계의 이름이 매매라고 하는 법률 관계를 맺었고 이 내용은 네모 하나는 매매 내용이 들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답은 아닌데 저는 이런 메모를 할 것 같아요. 2024년 1월 1일 X 아파트를 10억 원. 이런 식으로 메모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게 거의 민법에 진짜 한 5할은 됩니다. 좀 과장인가요? 아니요. 근데 정말 과장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 공부할 때도 관계도를 그리면 굉장히 쉽게 설명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계속 넘어갑니다. 기초단어. 여기서 우리 뭘 배울 거죠? 이렇게 6단어를 배울 건데 의사표시, 법률행위, 계약, 쌍무계약, 매매, 채권 채무관계 이렇게 6단어를 복습을 할 건데 기억나시죠? 자, 제가 민사사건에서 정말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특징이 뭔고 하니 하나의 민사사건에도 여러 개의 이름표가 붙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였죠. 하나의 민사사건에도. 그게 뭔 말이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방금 봤던 거예요. A는 2024년 1월 1일 B로부터 X아파트를 10억 원에 샀다. 라는 하나의 사건에 우리는 요 하나의 사건인데 여기에 우리는 의사표시라고 하는 이름표도 붙일 수 있고 법률행위라는 이름표를 붙일 수도 있고 법률행위 중에서는 계약 중에서는 쌍무계약, 그 중에서도 매매라는 이름표를 붙일 수 있고 채권 채무관계 라는 이름표도 붙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벤 다이어그램 잘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의사표시, 법률행위, 계약, 쌍무계약, 그리고 매매. 자, 이걸 이제 하나씩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의사표시의 정의가 뭐였죠? 의사표시란 내심의 효과 의사를 바깥으로 표시한 것. 내심의 효과 의사를 바깥으로 표시한 것. 무슨 뜻이에요, 강사님? 이해 안 돼도 괜찮아요. 어차피 자세한 내용 기본 강의 때 할 테니까. 그냥 오늘은 들어만 두면 돼요. 내심의 효과 의사를 입 밖으로 낸 것. 이게 의사표시예요. 바로 본론. 우리는 의사표시를 왜 배워야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의사표시에 문제가 있으면 이를 다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들? 민법에 크게 4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107, 108, 109, 110. 107. 비진의,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 108. 통정허위 의사표시. 109.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10.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이것처럼 자세한 내용은 이따 나중에 기본 강의 때 배우면 되고 뭔가 의사표시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형성하는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거나 생각했던 내심의 효과 의사랑 의사가 불일치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법적으로 다툴 수 있기 때문에 의사표시를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정의는 뭐였죠? 법률행위의 정의는 내심의 효과 의사를 바깥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여기까지가 의사표시 정의가 딱 들어가죠. 법률 효과를 발휘한 것. 내심의 효과 의사를 바깥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법률 효과라는 꽃이 뺨 하고 핀 것을 법률 행위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바로 질문. 법률
네, 요거 먼저 하는 게 낫겠네요. 법률 행위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다? 왜냐하면은 의사표시 때 그랬듯이 법률 행위에 문제가 있으면 이를 법적으로 다툴 수 있기 때문에 법률 행위를 공부해야 된다고 했어요. 요거는 무슨 예가 있다 그랬죠? 103조랑 104조. 103조는 반사회질서 법률 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104조. 이거는 불공정한 법률 행위. 이런 식으로 법률 행위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그것에 문제 있어요 라고 다툴 수 있기 때문에 법률 행위라고 하는 이름표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넘어가기 전에 이것까지 우리 복습해야 되죠. 아까 법률 행위의 정의가 뭐였죠? 내심의 효과 의사를 바깥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법률 효과가 발생한 것. 이미 똑똑한 수험생분 캐치하셨겠지만 법률 행위라고 하는 정의 자체에 뭐가 들어있다?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겁니다. 개념적으로.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뭐라고 그거를 표시를 하냐면 좀 어렵게 멋스럽게 표현해야 되잖아요. 교과서에선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분의 요소로 한다. 뭐 이렇게 멋들어지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저는 더 그냥 쉽게 설명을 어떻게 하고 싶냐면 그냥 벤 다이어그램으로 설명드리고 싶어요. 의사표시 안에 법률 행위가 들어있는 식으로 내심의 효과 의사를 바깥으로 표시한 것 중에서 법률 효과가 발생한 행위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이렇게 빌드업이 딱 됩니다. 멋있게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보다 요거 먼저 할게요. 계약. 네. 계약은 정의가 뭐였죠?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일치하는 법률 행위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똑부러지는 수험생이 여기서 벌써 또 캐치를 하셔야죠.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일치하는 법률 행위니까 계약은 뭐다? 법률 행위의 일종이에요. 의사표시 법률 행위. 계약은 법률 행위의 일종입니다. 이거 나중에 어차피 또 공부하는 내용인데 법률 행위에는 두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법률 행위에는 뭐랑 뭐? 계약이랑 단독행위 두 종류가 있고요. 학자분들이 합동행위라는 거를 뭐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이건 CF 처리하시면 됩니다. 아니 왜 교수님들이 말하는데 왜 멋대로 CF 처리하세요? 합동행위가 실제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학자분들도 계실 뿐더러 민법전이 요 둘의 이분법적으로 접근을 많이 해요. 뭐 나중에 공부할 무건대리에서도 오늘하고 다음번 수업 시간에 할 내용인데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이 사용할 수 있는 철회권, 거절권 여기서도 조문이 구성된 걸 보면 계약에 대해서는 철회권, 단독행위에 대해서는 거절권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계속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법전 자체가 이 이분법적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겠다. 계약까지 했고. 자, 그럼 또 똑같은 질문 한 번 더 드려야겠죠? 우리가 계약이란 이름표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계약에 문제가 있으면 이를 법적으로 다툴 수 있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예가 계약의 해제라고 하는 겁니다. 541조부터 쭉 나오죠. 뭐 550 몇 조까지 쭉쭉쭉 여기에 이제 계약의 해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1차 범위는 아닌데요. 우리 어차피 2차 시험까지 봐서 통과해야 되잖아요. 근데 2차 때 굉장히 중요하게 공부를 할 내용이라서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계약을 왜 알아야 되는 것까지 이제 공부를 했고, 자, 쌍무계약을 하기 전에는 요거를 설명을 해야겠네요. 네, 채권 채무입니다. A는 2024년 1월 1일 B로부터 X아파트를 샀어요. 여기서 요 사건은요, 우리는 이 사건에 채권 채무관계라는 이름표도 붙여줄 수 있습니다. 채권은 정의가 뭐죠? 채권이란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시킬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그러고, 채무란 반대로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채무라고 합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다시피
채권 하면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뻗은 손을 떠올리면 돼요. 이거 잘 써놨죠? X아파트 주세요. 왜 X아파트 달라고 할 수 있죠? 2024년 1월 1일 A가 B로부터 X아파트 샀으니까 매수인이니까 손 내밀면서 A가 다른 사람 B라는 사람한테 무언가를 시킬 수 있는, 뭘 시킬 수 있죠? X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채권자인 거예요. 저는 이제 이렇게 왕관을 그려줬어요. 채권 채무. 또 공부했으니까 채권 채무도 질문을 해봐야겠죠? 채권 채무를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채권 채무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왜냐하면 맞아요. 채권 채무에 문제가 있으면 이를 다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390조에 이거는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390조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이죠. 아이고 이게 렉이 걸린 것 같네요. 비디오 감독님 잠깐만 컷하겠습니다. 이거 혹시 도움 좀 보내주실 수 있나요?
비디오 감독님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방금 이제 오류 수정했고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했죠? 채권 채무 관계, 채권이 뭔지, 채무가 뭔지까지 정의했고, 그래서 우린 왜 채권 채무를 공부한다? 왜냐하면은 채권 또는 채무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이를 법적으로 다툴 수 있기 때문에, 의사표시 때도 그랬고 법률 행위 때도 그랬고 계약 때도 그랬던 것처럼 채권 채무 관계에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이를 다툴 수 있는데,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390조, 민법 390조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원래 채권법 때 배우는 내용인데, 약속 어기면 손해배상하라는 거예요. 약속 어겼으니까.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단 채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제가 있으면 다툴 수 있기 때문에. 강사님 요 시험 범위 아닌데 왜 하시죠? 우리 어차피 2차까지 시험 봐서 통과해야 되고, 2차 공부하려면은 계약법 때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채권법이라 해서 배제할 수가 없고 어차피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아까 했고, 자 이제 쌍무계약입니다. 쌍무계약은 정의가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쌍무계약이라고 합니다. 쌍방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 참 이름 잘 지었죠. 이거는 벌써 역시 또 수험생분 잘 따라오셨겠지만 뭐의 일종이란 걸 알 수 있죠? 계약의 일종이란 걸 알 수 있겠네요. 우리 벌써 벤다이그램 많이 체크했어요. 의사표시, 법률행위이기도 하고 계약이기도 하고, 계약은 법률행위의 종류니까 그 중에서 쌍무계약이기도 하고, 이 사건이 왜 쌍무계약이냐? 앞에서 이 사건에서 A가 채무자인 거를 우리가 확인했어요. 왜냐? A는 2024년 1월 1일 B로부터 X아파트를 사면 매수인이니까 X아파트 주세요 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A만 채권자가 아니고 B도 채권자인 거예요. 2024년 1월 1일 A는 2024년 1월 1일 B로부터 X아파트를 10억 원에 샀다라는 사례에서는 B도 A한테 손 내밀면서 그래? 난 매도인이니까 돈 내놔. 매매대금 10억 원 주세요. 그래서 하나의 사건인데 A도 B한테 의무를 부담하고, 여기서 부담하겠네 A는. B도 A한테 의무를 부담하고, X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이런 거를 쌍무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또 질문. 쌍무계약은 왜 알아야 되죠? 이미 답이 나오죠. 네. 왜냐하면 쌍무계약에서만 논의할 수 있는 특유한 쟁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크게 보면 4가지 혹은 3가지인데 저는 이제 4가지라고 설명을 할 거예요. 2차 강의 들을 때. 그럼 그 4가지가 뭐냐? 동시이행 항변권, 동의항이라 적을게요. 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험부담, 담보책임, 그리고 계약해제. 가 쌍무계약에서 논의할 수 있는 특유제입니다. 이거는 근데 왜 가로를 자 일단 1번. 이건 그냥 들어만 두세요. 우리 2차 때 할 내용이니까. 동의항이랑 위험부담은 조문을 읽어보시면 아예 조문 시작을 쌍무계약에서라고 시작해요. 동의항은 536조, 위험부담은 537, 538입니다. 읽어보세요. 그냥 기회되면. 쌍무계약에서라고 조문이 시작해요. 그래서 당연히 쌍무계약에서만 논할 수 있는 게 많고, 담보책임은 엄밀히는 유상계약이라는 것에서만 논할 수 있는 것인데 모든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에요. 그냥 오늘 들어만 두세요. 어차피 우리 2차 때 할 내용들이니까 다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담보책임도 쌍무계약에서만 할 수 있는 거로 이해하시면 되고, 계약해제. 선생님 아까 계약해제
계약에서 논할 수 있는 거라 하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조문 특성상으로는 계약에 있긴 한데 실제로는 쌍무계약에서 문제가 많이 됩니다. 실제로는. 자세한 내용 우리 2차 때 자세하게 더 합시다. 오늘은 그냥 들어두는 거. 그래도 좀 든든하지 않으신가요? 2차까지 저는 1차만 통과하면 안 되잖아요. 2차까지 완전하게 큰 그림을 정확하게 잡고 있습니다. 저 믿고 따라오시면 무조건 제가 시험 넉넉하게 붙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쌍무계약도 알아야 된다. 자,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매매계약. 매매계약. 뭐 요거는 이제 특별하게 더 할 말 없죠. 매매계약은 정의가 뭐냐면은 당사자 1방은 재산권의 이전을 약정하고 이에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매매라고 해요. 정확히는 매매라고 합니다. 뭐 매매 계약이라고 하죠, 보통. 매매. 매매에서는 질문이 조금 바뀌어요. 매매가 문제, 물론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매매를 왜 공부하죠? 왜냐면 매매에서 문제가 되면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근데 매매에서 문제가 됐을 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는 앞에서 논의했던 것들의 총책이에요. 매매는 맨 안쪽에 있잖아요. 매매는 맨 안쪽에 있어서 여기 있는 스킬들을 다 쓸 수 있어요. 맨 안쪽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매매에서만 논의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법적 해결책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대신에 요 질문을 제가 드렸었죠. 중요한 질문. 다 질문. A는 2024년 1월 1일 B로부터 X아파트를 샀다. 라는 문장까지 딱 들었을 때 A는 X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나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X아파트의 소유권은 제가 바로 뒤에서 지금 설명을 할 건데 처분 설명하면서 왜냐면은 A는 2024년 1월 1일 B로부터 X아파트를 샀다라고 하는 거는 약속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에. 약속에 불과하기 때문이고 이제 곧 뒤에서 볼 건데 처분까지 되어야 소유권을 취득을 합니다.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약속은 아무나 할 수 있는데 처분은 아무나 할 수 없고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적법한 원인을 거쳐서 적절한 공시 절차까지 거쳐야 양도 처분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론. 너무 어려워요, 강사님. 결론. A는 2014년 1월 1일 B로부터 X아파트를 샀다. 그리고 3일 뒤에 X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였다까지 적어야 A가 X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물론 정확히는 그렇게까지 얘기했죠. B가 X아파트의 소유자이거나 적어도 X아파트를 처분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자라는 것도 전제를 합니다. 자, 다시 한 번만 더 중요해서 A는 2014년 1월 1일 B로부터 X아파트를 샀다 자체는 약속이고 실제 X아파트의 소유권까지 얻으려면은 1. B가 X아파트의 소유권자거나 적어도 X아파트를 처분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적법한 원인에 걸쳐 요 매매계약이라고 하는 적법한 원인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 적절한 공시 절차. 부동산 물권 등기에서는 그게 뭐다? 부동산 물권 등기에서는 그것이 등기다. 186조에 그게 적혀져 있죠. 그래서 그 문장을 꼭 반드시 제가 비교를 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거는 이제 법정 채권에 대한 내용인데 그냥 빠르게 설명드리면 채권에는 약정 채권과 법정 채권이 있어요. 참 단어를 잘 만들었죠. 약정 채권은 말 그대로 약속으로 정해진 채권이고 법정 채권은 법으로 정해진 채권을 의미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대표적인 예가 불법행위 책임이에요. 750조. 누군가가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죠. A가 2024년 길을 잘 걷고 있는데
B라고 하는 운전자가 운전을 하던 중에 부주의하게 운전을 해서 A를 쳐서 A가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치료비랑 일실손해, 일을 못하게 된 거에서 손해배상이 발생했을 때 A가 B한테 손 내밀어서 야, 돈 내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A가 다른 누군가에게 B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니까 법정 채권, 이것도 채권이죠. 돈 내놔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채권에는 두 종류가 있다. 요거를 굳이 설명한 이유. 왜? 왜냐하면은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궁금해 하세요. 의사표시, 법률행위, 계약, 쌍무계약, 매매. 근데 채권 채무를 자꾸 제가 여기로 뺀단 말이에요. 왜 여기를 뺐냐? 법정 채권 때문에 여기에 쏙 못 들어가요. 법정 채권 때문에. 법정 채권은 법으로 정해진 채권이니까. 참고로 약정 채권 이꼬르 계약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딱 이렇게만 돼 있으면 여기 중간 어디 껴있을 텐데 이 법정 채권 때문에 다른 개념으로 봐야지 명확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처분까지 봐야 되는데 처분은 정의가 뭐죠? 현존하는 권리를 직접 변동시키는 법률 행위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제가 특강 시간 때 이렇게 하기로 했죠. 처분에는 사실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뭐 소유권 포기부터 시작해서 뭐 소멸, 변경 등등등 있는데 우리는 처분하면 그냥 양도 처분만 생각하자고 했어요. 양도 처분만. 특히 뭐 재산권의 양도 처분만 생각을 하자고 했고 재산권은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했죠. 물권하고 채권. 방금 전에 앞에 봤던 채권. 누군가 다른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채권하고 물권.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재산권에는. 사실은 조금 더 있는데 뭐 지적재산권하고 등등. 이거 모르셔도 돼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게 더 쉽습니다. 재산권의 양도 처분. 근데 요건이 뭐가 필요하다고요? 1번.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2. 적법한 약속을 통해 적법한 원인을 통해서 세 번째는 적절한 공시 절차까지 거쳐야 양도 처분이 된다. 근데 재산권에 물권하고 채권이 있는데 물권 말고 물권에 부동산하고 동산이 있거든요. 이거는 들어두세요. 어차피 우리 공부할 내용이죠. 권리의 객체할 때. 그래서 물권도 크게 둘로 나뉘어요. 동산 물권하고 부동산 물권. 그래서 어떤 그림이 나오냐? 요런 그림이 나옵니다. 딱 이렇게 정리하니까 되게 보기 편하죠? 우리는 하여간 처분하면은 원래는 좀 더 넓은 개념인데 그렇게 이해하기 시작하면 너무 끝도 없으니까 재산권의 양도 처분의 어떤 기준점처럼 잡아서 계속 제가 이해를 할 건데 재산권의 이전, 재산권의 양도 처분 다 같은 말로 우리는 사용할 겁니다. 양도. 참고로 매도랑 양도는 또 달라요. 매도는 약속만 한 단계를 표현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구분하면 좋아요. 이건 팁으로 알아두시고. 근데 재산권에 채권하고 물권이 있으니까 요게 쭉 빠져서 그 유명한 채권 양도. 우리는 시험 범위 안 나오지만 어마어마한 녀석이죠. 채권법 원래 공부하면은. 그리고 우리 시험 범위에서도 한두 번씩 나와요. 그냥 그때마다. 근데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물건이 두 종류가 있으니까 부동산이랑 동산 두 종류가 있으니까 어떻게 정리된다? 부동산 물권의 양도랑 여기도 적어놨네요. 잘. 네. 동산 물권의 양도.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굉장히 깔끔하죠. 이거 정말 그 누구도 잘 안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큰 그림 잡을 때 너무너무 유용해요. 정말이지. 진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배웠으면은 저는 정말 로스쿨에서 잘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세 가지 큰 그림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약속과 처분은 다르고 우리는 양도 처분 위주로 생각할 거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재산권에 물권 채권이 있으니까
부동산 물권 양도, 동산 물권 양도, 채권 양도. 자, 여기까지 일단 했고요. 지금 46분이네요. 어차피 이제 한 템포 쉬어야 되니까, 요거는 넘어가고, 한 템포 쉬어야 되니까 이쯤에서 잠깐 멈춰서 좀 쉬었다가 2교시, 아까 제가 2교시 때는 뭐 한다 그랬죠? 조문 일독하고 드디어 미성년자 오늘 공부할 주 내용, 미성년자 내용 공부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만 쉬겠습니다.